내가 도둑이라고? 오후 늦게 기울어진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좁은 시계방 안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란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손바닥으로 작업대를 내리쳤고 그 소리에 벽에 걸린 수십 개의 벽시계가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제 아버지가 평생 차고 다니시던 시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품이 되어서 돌아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가게 밖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작은 의자에 앉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이마 위로 올리고 떨리는 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해진 손으로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님, 제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 시계는 제가 받은 그 시계가 분명히 아닙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르신께서 제 시계를 바꿔치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남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은 가게 문을 넘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침 길이가 달라. 그날 안동 구도심 성곽길 아래에 자리 잡은 52년 된 시계수리점 보은당에서 한 노인의 평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희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눈빛 뒤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2025년 5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안동 구도심의 좁은 골목길에는 초여름의 장미가 낡은 담장을 타고 올라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보은당의 낡은 나무 문틈으로 째깍째깍 벽시계 초침 소리가 골목 전체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그 골목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시계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보은당의 주인 서정희 할머니는 올해 77세였습니다. 25살이던 1973년에 남편과 함께 이 가게를 차렸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도 혼자서 가게를 지킨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도 손끝의 감각만으로 찾아내는 안동에서 가장 노련한 시계공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시계 수리를 좀 맡기고 싶어서요.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시계가 또 하나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시계를 가져오셨나요? 이겁니다. 아버지 유품인데 멈춰 있은 지가 좀 됐습니다. 남자가 내민 것은 작은 벨벳 상자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눈에 봐도 귀해 보이는 오래된 수동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죽줄은 세월에 닳아 부드러워졌고 시계 뒷면에는 영문 이니셜이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님, 이거 정말 좋은 시계네요. 1960년대 후반 모델 같은데 부품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차셨던 거라 꼭 살려내고 싶어서요. 어르신께서 이 동네에서 제일 솜씨가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는 마도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버지 기일을 앞두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멈춘 시계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도연 씨가 내미는 명함을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리 기간은 한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부품을 좀 알아봐야 해서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런 고가 시계를 맡길 때 따로 보험이나 보증서 같은 걸 쓰지는 않으시나요? 분실되거나 손상되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희 할머니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도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52년 동안 시계방을 해오면서 그런 걸 묻는 손님은 처음이었습니다. 손님, 우리 가게는 옛날부터 수리봉투에 손님 성함이랑 시계 상태, 수리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요. 그게 다 증거가 되거든요. 따로 보증서까지는 안 써도 문제될 일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도연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도연 씨가 맡긴 시계를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누런 수리봉투에 천천히 손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5월 13일 마도연 손님 수동 손목시계 1점 태엽 고장 케이스 측면 미세 흠집 있음. 그리고 봉투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초침 끝 절삭 흔적 확인. 그 한 줄이 며칠 뒤에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는 걸 그때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옆골목 열쇠점의 불래 할머니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보은당에 들렀습니다. 81세의 불래 할머니는 정희 할머니와 같은 골목에서 50년 가까이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정희야, 오늘 양복쟁이 하나 다녀갔다며? 비싼 시계 맡겼다고 골목에 소문이 자자하더라. 불래 언니 소문도 참 빠르네요. 그래요, 좋은 시계 하나가 우리 가게에 들어왔어요. 근데 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비싼 거 그냥 받으면 안 돼. 우리 같은 늙은이들 사기당하는 거 한순간이야.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그러더라. 노인들 상대로 별별 사기가 다 있다고. 언니 걱정 마세요. 나 시계방 한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사람 얼굴 한번 보면 대충은 알아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그리고 정희야, 너 그거 알아? 요즘은 물건 맡길 때 그 뭐냐, 임치 계약서? 그런 걸 써둬야 한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게 다 증거가 된다더라고. 임치 계약서요? 응. 우리 막내딸이 변호사 사무실 다니잖아. 그 애가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물건을 맡길 때는 종이 한 장이라도 써두는 게 좋다고. 받은 사람 이름, 물건 상태, 날짜, 이런 거 적어두면 나중에 분쟁 생겨도 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정희 할머니는 막걸리 한 잔을 불래 할머니의 잔에 따라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언니. 나도 그래서 수리봉투에 꼭 다 적어놔요. 손님 이름이랑 시계 상태랑 수리할 내용까지 다요. 우리 영감 살아있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잘하고 있네. 그래도 요즘은 사진까지 찍어두는 게 좋다더라. 시계 같은 거는 특히 어떤 흠집이 어디에 있는지 사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누가 뭐라 해도 빼도 각도 못한다고. 불래 할머니의 그 말은 그 자리에서는 그저 막걸리 안주처럼 가볍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정희 할머니는 그 말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희 할머니는 그 시계를 수리하기 전에 휴대전화로 사진을 몇 장 찍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도연 씨가 맡긴 시계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케이스를 열어 무브먼트를 살피고 태엽의 상태를 확인하고 초침과 분침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그러다가 정희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초침. 정희 할머니는 돋보기를 더 깊이 끌어내려
시계 정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초침 끝부분이 다른 시계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끝이 살짝 비스듬하게 갈려 있었고 그 절상면이 아주 매끄러웠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일부러 갈아낸 거네. 정희 할머니는 그 흔적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어 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이런 초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직접 갈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더라? 분명히 내 손으로 한 일인데. 정희 할머니는 작업대 아래 깊숙한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치 누런 수리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 더미 어딘가에 이 시계의 진짜 이야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 도연 씨가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희 할머니의 평생이 걸린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 누런 봉투 더미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작은 형광등 불빛이 봉투 위에 적힌 손글씨들을 하나하나 비추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오래된 수리 봉투에는 1980년대 글씨도 있었고 1990년대 글씨도 있었습니다. 어떤 봉투는 색이 누렇게 바래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어떤 봉투는 가장자리가 닳아서 손만 대도 부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까지 정희 할머니는 봉투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다시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어머 어르신, 아직 가게에 계셨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한소라 씨였습니다. 33세의 한소라 씨는 안동 시내에 있는 중고시계 감정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가게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부품을 사거나 감정 의뢰를 부탁하러 들렀습니다. 소라 씨, 어서 와요. 오늘은 어쩐 일이에요? 센터에 들어온 시계 중에 무브먼트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어르신께 한번 봐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평소 같지 않으세요. 소라 씨는 작업대 옆에 가만히 앉으면서 정희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한숨을 천천히 내쉬며 도연 씨가 맡긴 시계를 소라 씨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시계 한번 봐주세요. 며칠 전에 어떤 손님이 맡긴 건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소라 씨는 가방에서 자기 돋보기를 꺼내 시계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소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진품 맞는 것 같은데요? 케이스 마감도 깔끔하고 다이얼 인쇄도 진짜고요. 다만 좀 보존 상태가 좋아 보이긴 하네요. 70년대 모델치고는 흠집이 거의 없어요. 소라 씨, 바로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받았을 때는 분명히 케이스 옆면에 작은 흠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계 정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초침을 좀 보세요. 끝이 어떻게 보여요? 소라 씨는 다시 돋보기를 가까이 대고 초침을 들여다봤습니다. 끝이 좀 일자네요. 보통 이 모델 초침은 끝이 화살처럼 살짝 뾰족하게 생겼는데요. 맞아요. 원래 이 모델은 끝이 뾰족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건 일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일자 면을 잘 보면 갈아낸 자국이 있어요. 갈아낸 자국이요? 네. 누군가 칼이나 줄로 다듬은 거예요. 그런데 소라 씨, 이 갈아낸 자국이 내 기억에 너무 익숙해요. 정희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손끝의 감각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라 씨, 내가 옛날에 어떤 손님 시계를 고쳐드린 적이 있어요. 그 시계가 유리 안쪽에 초침 끝이 닿아서 시간이 자꾸 멈추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침 끝을 아주 살짝 0.5mm 정도 갈아낸 적이 있어요. 0.5mm요? 그런 미세한 작업도 하세요? 시계 일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머리카락 한 가닥 차이도 시계한테는 큰 차이거든요. 정희 할머니는 작업대 서랍을 다시 열어 봉투 더미 깊은 곳을 손가락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구석에서 색이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있다, 여기 있다. 봉투에는 흐릿한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17일 윤석재 손님 수동 손목시계 초침 0.5mm 절삭 유리 교체. 봉투를 흔들자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또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종이를 펼치자 손톱만한 금속 조각이 투명한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르신? 내가 그때 잘라낸 초침 끝 조각이에요. 시계방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걸 따로 보관해둬요. 나중에 손님이 다시 와서 원래 모양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작업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소라 씨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소라 씨는 정희 할머니가 내민 봉투와 도연 씨가 맡긴 시계를 번갈아 가며 들여다봤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이 시계가 그때 그 윤석재 손님 시계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마도연이라는 사람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의문이에요. 그때 불례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주전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또 굶고 있지? 아이고, 손님도 와 있었네. 불례 언니 잘 오셨어요. 마침 언니한테도 좀 여쭤볼 게 있었어요. 불례 할머니는 보리차를 따라주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도연 씨 이야기와 시계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불례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희야, 그 양복쟁이가 며칠 전에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갔는데 그게 좀 이상하더라. 이상하다니요, 언니? 우리 열쇠점 앞에서 잠깐 멈춰 서더라고. 그러더니 가방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내는 거야. 벨벳으로 된 까만 케이스. 그걸 한참 들여다보더니 다시 가방에 넣고는 너네 가게 쪽으로 걸어가더라. 케이스를요? 가게에 들어오기 전에요? 응. 그때는 내가 그냥 비싼 시계 챙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좀 이상한 거지. 시계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가게 앞에서 왜 또 다른 케이스를 꺼내본단 말이야? 정희 할머니와 소라 씨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그 순간 보온당 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재촉하는 것처럼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례 언니, 그게 정말 확실해요? 정희야, 내 나이 81살이지만 눈은 아직 멀쩡해. 그 사람 분명히 케이스를 2번 꺼냈어. 한 번은 골목 입구에서 또 한 번은 너네 가게 들어가기 직전에. 소라 씨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불례 할머니가 한 말을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면요. 그 사람이 처음에 맡긴 시계랑 찾으러 와서 보여준 시계가 다른 물건일 수도 있어요. 같은 모델, 같은 디자인이지만 다른 시계라는 거죠? 네.
같은 70년대 모델이어도 제작 연도나 시리얼 넘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진품 중에서도 특히 컬렉터들이 찾는 모델이 있고요. 어르신께서 받으신 건 아마 그 중에서도 귀한 모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품은 어딘가에 따로 두고 가품이나 적은 모델을 가져와서 내가 바꿔치기 했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어르신, 이런 경우에는 절대 혼자 해결하시면 안 돼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불례 할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정희야, 이건 단순히 시계 하나 바꿔치기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기야. 형사사건이라고. 형사사건이요? 우리 막내가 그러는데 이런 걸 사기죄라고 한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그게 다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 형법에 딱 정해져 있대. 그런데 언니, 나는 아직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잃은 게 없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소라 씨가 옆에서 차분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그 사람이 어르신께 진품을 돌려달라거나 그게 안 되면 배상하라고 요구하면 그 순간 사기 미수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 명예를 훼손한 것도 큰 문제예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어르신을 도둑으로 몰았잖아요. 그것도 따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정희 할머니는 가만히 보리차 한 모금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를 다시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소라 씨, 불례 언니, 나는 사실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내가 50년 넘게 지킨 이 가게의 이름이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더럽혀지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르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일단은 증거를 모아두는 게 먼저예요. 어르신 가게 안에 혹시 폐쇄회로 카메라 같은 건 없으세요? 없어요. 우리 같은 작은 가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더 큰일이네요. 그 사람이 만약 어르신께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르신께서 직접 증거를 대셔야 해요. 우리나라 법은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쪽이 아니라 의심받는 쪽이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할머니는 며칠 전 도연 씨가 시계를 맡길 때 자기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꺼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소라 씨. 나 사진을 찍어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정희 할머니는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휴대전화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화면 안에 이번 사건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단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손가락이 작은 휴대전화 화면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진첩을 여는 손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더뎠습니다. 새로 찍은 사진이 많지 않은 휴대전화였기 때문에 며칠 전 사진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5월 13일에 손님이 시계를 맡기고 가신 직후에 내가 찍어둔 거예요. 화면에는 시계 한 점이 작업대 위에 놓인 채로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확대했습니다. 시계 케이스 옆면이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케이스 옆면에 작은 흠집이 하나 있죠? 길이는 한 3mm 정도 되고 사선으로 나 있어요. 소라 씨는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는 도연 씨가 가져온 시계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진짜네요. 사진 속 시계에는 분명히 흠집이 있는데 지금 이 시계에는 그 자리가 깨끗해요. 한 번 더 잘 봐주세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희 할머니는 사진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시계 뒷면이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작은 영문 이니셜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니셜이 YH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계 뒷면을 보세요. 도연 씨가 맡긴 시계 뒷면에는 같은 자리에 같은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사진 속 글자는 끝이 살짝 둥그렇고 지금 시계의 글자는 끝이 날카롭게 각져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같은 자리에 같은 글자를 다시 새긴 거예요. 진짜를 따라하려고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미세한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세요? 소라 씨, 시계 일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손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내 손이 이 시계 표면을 며칠 동안 만졌거든요. 그러면 손이 먼저 알아요. 불례 할머니는 옆에서 가만히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그 양복쟁이 그러면 언제 또 온대? 내일 모레 토요일 오전에 찾으러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토요일 전에 준비를 해놔야겠다. 내가 우리 막내한테 전화 한번 넣어볼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올게. 불례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례 할머니의 막내딸은 안동 시내에 있는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아니지만 오래 일한 사람답게 법률 상식이 꽤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불례 할머니가 가게를 나간 뒤 정희 할머니와 소라 씨는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우리 한번 정리해봐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가 첫째로 5월 13일에 어르신께서 직접 찍어두신 사진이고요. 둘째로 2018년에 어르신께서 직접 작성하신 수리봉투와 잘라낸 초침 조각이에요. 셋째로 불례 어르신께서 목격하신 골목에서 케이스를 바꿔주는 장면이에요. 네, 맞아요. 이 세 가지면 충분히 어르신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으면 더 좋겠어요. 한 가지요? 네. 그 마도연이라는 사람이 진품을 어디다 따로 두었는지 그걸 알아낼 수 있다면요. 그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쳤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소라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다시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불례 할머니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로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정희야, 우리 막내가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다는데 너 직접 받아볼래? 정희 할머니는 불례 할머니가 내민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명자야. 잘 지냈어? 정희 이모야. 전화 너머에서 또랑또랑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한참을 듣고만 있던 명자 씨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일단 침착하게 들으세요. 지금 이모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 손님이 가게에 다시 왔을 때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반드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셔야 해요. 증인? 네, 저희 엄마라든가 그 감정사분이라든가요. 둘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세요. 휴대전화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거 켜두시면 돼요. 명자야, 그런데 녹음하는 거, 그게 법에 안 걸려? 몰래 녹음하면 안 된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이모,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이에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제3자가 남의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이모가 그 자리에 같이 있고 같이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녹음하는 건 괜찮은 거구나. 네, 이모. 그리고 셋째는요. 그 손님이 만약 진품이 아니라며 배상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면 절대 그 자리에서 어떤 약속도 하지 마세요. 한번 합의서나 각서에 서명하시면 나중에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 알겠다. 그리고 이모, 만약을 위해서 토요일 그분 오시기 전에 미리 경찰서에 사정을 한번 말씀해 두세요. 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담 정도는 받아두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일이 커져도 이모가 먼저 정당하게 신고하셨다는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전화를 끊은 정희 할머니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명자가 야무지네요. 어렸을 때 블레 언니네 가게에서 그렇게 사탕 달라고 떼쓰던 애가 걔가 그래도 법률사무소 다닌 지 15년이 다 됐어. 별의별 사건을 다 봤지. 소라 씨는 자기 수첩에 명자 씨의 조언을 빠르게 정리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희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토요일에 저도 같이 있을게요. 센터에 휴가 신청해 둘게요. 소라 씨,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어르신,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시계를 봤을 때 잠깐이지만 어르신을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 모델이 너무 깨끗해서 혹시 어르신께서 부품을 새 것으로 바꾸시면서 흠집을 지우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보고 봉투를 보고 나니까 그게 제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죄송해요, 어르신. 소라 씨는 정희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소라 씨,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감정사라는 직업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진짜를 찾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작은 살림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찍은 사진들이 빛바랜 종이 위에 차곡차곡 붙어 있었습니다. 신혼 때 처음 시계방을 열던 날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이 가게 이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희 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에게 혼잣말처럼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 옆에 놓아둔 작은 봉투 하나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2018년에 잘라낸 손톱만한 금속 조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도연 씨가 맡긴 시계를 다시 한번 올려놓고 확대경 아래로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또 한 번 딸랑 하고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토요일도 아닌데 약속한 날도 아닌데 마도연 씨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도연 씨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눈빛은 작업대 위에 놓인 시계를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손님,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토요일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회사 일정이 좀 바뀌어서요. 혹시 수리가 끝났으면 오늘 미리 찾아갈 수 있을까 해서요. 정희 할머니의 손이 작업대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아래에는 오늘 아침에 미리 켜둔 작은 휴대전화가 조용히 녹음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 옆에는 며칠 전 블레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앞에서 케이스를 2번 꺼냈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작업대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평소 손님들의 발걸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르신, 시계 수리는 거의 다 끝나셨나요? 손님, 아직 마무리 작업이 조금 남았어요. 부품 하나가 어제 저녁에야 도착해서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오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 할머니는 작업대 아래에서 녹음되고 있을 휴대전화를 의식하며 일부러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의 시선이 작업대 위에 놓인 시계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와서 찾아갈게요. 한 5시쯤이면 될까요? 네, 5시면 충분해요. 그런데 손님. 네, 어르신. 이 시계 케이스 옆면에 흠집이 있었잖아요. 작은 흠집이요. 그건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같이 손봐드릴까요? 정희 할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고 도연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도연 씨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 그 흠집이요. 그건 그냥 두세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생긴 자국이라 그것도 추억이거든요. 그래요? 잘 알겠어요. 도연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자마자 정희 할머니는 작업대 아래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 녹음을 멈췄습니다. 잡혔어요. 저 사람 잡혔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소라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잡혔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라 씨, 잘 들으세요. 내가 받은 시계는 케이스 옆면에 흠집이 있었어요. 그건 사진으로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가져다 놓은 시계는 흠집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 사람은 흠집이 그대로 있다고, 그게 추억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가져온 시계를 제대로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아니,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져온 그 시계가 진품이 아니란 걸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요. 소라 씨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보통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그런 함정을 그 짧은 순간에 만들어내세요? 50년 넘게 시계방 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도 조금은 늘게 돼요. 그날 오후 3시쯤 불래 할머니가 막내딸 명자 씨와 함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명자 씨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큰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36세의 명자 씨는 어머니를 닮아 키가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명자야, 어서 와. 너 이렇게 일하는 날에 일부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 평생 단짝이신데 이 정도는 당연히 와야죠. 그리고 사실 직접 와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명자 씨는 작업대 옆에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모,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사무실에서 이모 사정에 맞춰서 사실 확인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사실 확인서? 네. 오늘 그 손님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불래 어머니랑 소라 씨가 옆에서 본 대로 글로 적어두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경찰이나 법원에 갈 일이 생기면 이 서류가 큰 도움이 돼요. 그런 게 또 있구나. 이모, 이런 사건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져요. 그 자리에서 본 걸 그 자리에서 적어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불래 어머니가 며칠 전에 본 골목에서의 그 케이스 장면도 따로 한 장 더 적어두실 거예요. 불래 할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막내가 미리 다 적으라고 해서 어제 저녁에 적어놨다. 내가 본 시간, 그 양복쟁이 옷 색깔, 들고 있던 가방까지 다. 명자 씨는 정희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5시에 그 손님이 와서 만약 진품이 아니라며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흥분하지 마세요. 화를 내면 오히려 우리 쪽이 불리해져요. 그 손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일단 다 듣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증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 명자야. 그렇게 할게.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어르신을 위협하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하면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협박죄도 따로 성립되거든요. 소라 씨가 옆에서 작은 종이에 5시에 일어날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손님이 들어오면 인사부터 자연스럽게. 둘째, 시계를 건네주고 반응을 본다. 셋째, 손님이 문제를 제기하면 사진을 먼저 보여준다. 넷째, 그 다음 수리봉투와 초침 조각을 꺼낸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불례 할머니의 목격담을 이야기한다. 어르신, 이 순서대로 가시면 그 사람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예요.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5시에 가까워질수록 가게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점점 더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5시가 되기 10분 전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어김없이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도연 씨가 어제와 똑같은 양복 차림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에 작은 검정 서류 가방을 하나 더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시계는 다 됐나요? 네, 손님. 마무리까지 잘 됐어요. 한번 보세요. 정희 할머니는 작업대 위에 놓인 시계를 도연 씨 앞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도연 씨는 시계를 집어들고 양쪽 손바닥 위에서 한참을 굴려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 시계가 아닌데요? 네, 손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제 아버지 시계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분명히 다른 물건이에요. 어르신, 도대체 제 진짜 시계는 어디다 두신 거예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불례 할머니, 명자 씨, 소라 씨는 미리 약속한 대로 조용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요. 손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봐요. 확인이고 뭐고 어르신이 제 시계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이 시계는 가품이라고요. 가품? 손님,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일단 이걸 좀 봐주세요. 정희 할머니는 작업대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5월 13일에 찍어둔 시계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손님이 처음 시계를 맡기시고 가신 직후에 제가 찍어둔 사진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케이스 옆면에 작은 흠집이 보이시죠? 도연 씨의 눈동자가 사진을 보고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그리고 손님께서 오늘 오전에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흠집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생긴 거라 그것도 추억이니까 그대로 두라고요. 그런데 손님이 오늘 가져가신다는 이 시계에는 그 흠집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연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손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정희 할머니는 작업대 서랍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금속 조각을 도연 씨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2018년 6월에 제가 어떤 손님 시계의 초침 끝을 갈아내고 남긴 조각이에요. 그 손님 시계가 유리 안쪽에 초침이 닿아서 시간이 자꾸 멈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침 끝을 0.5mm 정도 잘라냈어요.
도연 씨는 그 금속 조각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가져온 지금 이 시계 초침을 한번 보세요. 끝부분이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양으로 잘려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닐 수 없어요. 손님, 이 시계 진짜 주인은 따로 있죠? 가게 안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도연 씨의 거짓말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게 문 밖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한 명과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도연 씨의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앞장서서 들어온 남자는 도연 씨를 보고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형님,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 시계 분명히 내가 보관하고 있다고 했지? 그런데 한 달 전쯤에 내 집에 있던 시계가 갑자기 없어졌더라. 식구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그러다가 어제 시내 전당포에 들렀다가 우리 아버지 시계를 봤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작업대 앞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전당포 사장이 며칠 전에 어떤 양복쟁이가 와서 시계를 맡기고 갔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양복쟁이 인상착의가 어쩐지 익숙하더라고. 그래서 사장한테 그 사람 명함이라도 받아둔 게 없냐고 물어봤지. 남자는 도연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도현, 우리 동생 명함이 거기서 나왔다. 가게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안동경찰서 형사과의 정형사였습니다. 명자 씨가 미리 사정을 알려두고 5시쯤 가게 근처로 와달라고 부탁해둔 사람이었습니다. 마도연 씨 맞으시죠? 마도진 씨가 오늘 오후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셨습니다. 같이 경찰서로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도연 씨는 무릎이 꺾이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한번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님, 정희 할머니가 처음으로 도연 씨에게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이 왜 그러셨는지 나는 다 모르겠어요. 빚이 많으셨는지 사업이 어려우셨는지 그건 손님 사정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속이는 건 잠깐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물건을 속이는 건 절대 안 돼요. 특히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물건은요. 그 물건이 사람보다 정직하거든요. 도연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속여도 초침 습관은 못 속여요. 정희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가게 안의 모든 시계 소리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정 형사가 도연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인 마도진 씨는 동생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짚고는 함께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며칠 뒤 6월 첫째 주에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보은당의 작은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정희 할머니와 불래 할머니, 명자 씨, 그리고 소라 씨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안동 동네 어른들 몇 분이 따로 보내주신 떡과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야,
그 사이에 동네 소문이 또 한 바퀴 돌았더라. 이번에는 또 뭐라고요? 보은당 정희 할매가 늙은 줄 알았더니 아직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라더라고. 그리고 50년 동안 모아둔 그 작업 기록이 다 보물이라고. 불례 할머니의 말에 정희 할머니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기록은요, 그냥 습관이에요. 우리 영감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계 한 개를 받아도 꼭 종이에 적어두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었는데 5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나를 지켜준 거였더라고요. 명자 씨가 옆에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정희 할머니께 따라드렸습니다. 이모, 사실 이번 사건은요. 이모께서 평소에 해오신 그 작은 습관들 덕분에 해결된 거예요. 수리봉투에 손글씨로 적어두신 거, 잘라낸 부품 조각 하나하나 보관해 두신 거, 시계 받자마자 사진 찍어 두신 거. 그 어느 하나라도 없었으면 이모께서 결백을 증명하시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명자야,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니? 이런 일 같은 거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게 또 뭐가 있을까? 명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어르신들 사건을 정말 많이 봐왔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종이 한 장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 빌려줄 때도, 누구한테 물건 맡길 때도, 보증을 설 때도요. 종이 한 장만 제대로 써두시면 나중에 큰일을 막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해두셔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종이 한 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네, 이모.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누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말로 다가오면요. 그 자리에서 절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일단 집에 와서 자식들이나 믿을 만한 사람이랑 꼭 한번 의논하시고요. 진짜 좋은 일은 하루 이틀 늦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는 건 사기뿐이에요. 소라 씨가 옆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감정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진짜 좋은 물건은 굳이 비싸게 사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재촉하는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불례 할머니가 떡을 한 조각 입에 넣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 그러다가 더 큰일 만드는 거야. 자식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옆집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게 진짜 지혜야. 불례 언니 말이 정말 맞아요. 정희 할머니는 비오는 창밖을 가만히 내다봤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그 웅덩이 위로 또 다른 빗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모, 검찰까지 넘어갔다고 들었어요. 사기죄에 명예훼손까지 죄목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모,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명자야,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형제잖아. 이모 마음이 너무 고우셔서 그래요. 그런데 이모, 이모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건 이모 자유예요. 하지만 법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우리 사회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약속한 거니까요. 정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며칠이 더 흐른 6월 중순의 어느 아침, 보은당 가게 문 앞에 한 노신사가 찾아왔습니다. 도연 씨의 형, 마도진 씨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비 오는데. 도진 씨는 가게 안에 들어와 모자를 벗고 정희 할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동생이 어르신께 큰 누를 끼쳤습니다. 동생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이 많이 쌓였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사람을 속이는 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계는 다행히 전당포에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요.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 시계 자체가 진실을 말한 거예요. 시계는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도진 씨는 들고 온 벨벳 상자를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우리 아버지 시계입니다. 다시는 멈추지 않게 어르신께 수리를 맡기고 싶습니다. 비용은 부르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 벨벳 상자를 두 손으로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익숙한 시계 한 점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케이스 옆면에는 작은 흠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침 끝에는 정희 할머니가 2018년에 갈아냈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용은 안 받을게요. 이 시계가 제 결백을 지켜준 시계니까요. 제가 더 갚아야 할 정도예요. 도진 씨의 눈가가 조용히 붉어졌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시계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두꺼운 돋보기를 다시 이마 위에서 천천히 끌어내렸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던 빗방울도 어느새 잦아들고 멀리서 햇살 한 줄기가 골목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비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은당의 낡은 나무 문틈으로 다시 익숙한 소리가 골목 전체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는 어제와 똑같았지만 어쩐지 오늘은 조금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 우리를 도둑으로 몰고 평생 쌓아온 이름을 한순간에 짓밟으려 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큰 소리도 화도 변명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묵묵히 적어둔 종이 한 장, 정직하게 보관해둔 작은 조각 하나, 그리고 한결같이 살아온 우리 자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작은 습관 하나, 작은 기록 하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작은 것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여러분을 지켜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